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67세 박순자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5년 전 봄 아들이 대구에서 결혼을 하고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조그마한 슈퍼를 운영하면서 아파트도 마련하고 그런 대로 먹고 사는 데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 11시까지 슈퍼 문을 열었죠. 손님이 없는 시간엔 아들 교과서를 펴놓고 함께 공부했어요. 엄마, 힘들면 그만하고 쉬어.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아. 아들은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착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결혼 전 몇 번 뵀을 때 공손하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며느리가 입덧으로 힘들어한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깍두기와 배추김치 그리고 밑반찬 10가지를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썰고 젓갈을 맞추고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과 장조림도 만들었어요. 커다란 보냉 가방 2개에 담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며느리와 손주의 얼굴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죠. 그런데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을 때 아들은 직장에 있었고 며느리는 일이 있어서 외출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반찬이랑 김치 가지고 왔는데 언제 들어와?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어요. 저녁 때요. 그럼 비밀번호 알려줘.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도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내일 내려갈게.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 그냥 문 앞에 놓아두고 가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수진아, 엄마 말 잘 못 들었나 보다. 비밀번호만. 필요 없어요. 문 앞에 두시면 제가 나중에 가져올게요. 전 친정에 가서 며칠 쉬었다 올 거예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제 손은 떨렸어요. 황급히 아들에게 전화했죠. 준호야, 엄마야. 수진이가 집에 안 들어온대. 비밀번호 좀 알려줘. 엄마가 청소도 하고 저녁도 해놓을게.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냥 문 앞에 놓고 내려가세요. 저도 오늘 출장 가서 며칠 있어야 해요. 준호야, 그래도 엄마가 서울까지 왔는데. 엄마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거운 보냉 가방 2개를 양손에 든 채로요.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냉 가방을 아들 집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성스레 쌓아 올린 반찬통들이 보이더군요. 그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새벽부터 김치를 담느라 손이 빨갛게 부어 있고 낡은 점퍼를 입은 67세의 할머니.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대구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슈퍼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해서 전화했지만 전 아프다고만 했어요.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김치 잘 먹었어요. 수진이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슈퍼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아들 생각만 해도 힘이 났는데 이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 물으셨어요. 사장님, 며느리 임신했다며? 아들 잘 뒀네. 손주 보면 진짜 행복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1등으로 들어오는 아들의 환한 얼굴. 중학교 졸업식 날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찍은 사진. 엄마, 나 서울 가서 크게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때 그 다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주에 친정 어머니 칠순 잔치하는데요. 축의금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그날 문 앞에 반찬 놓고 간 거 미안하다는 말은 없니? 어머님, 그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건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축의금은 보내주시는 거죠? 알았다. 저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며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저는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일주일 후 며느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동네 슈퍼 주인 아들이 며느리 SNS를 보고 제게 보여줬거든요.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려고 해서 스트레스. 임신 중인데 배려 좀 해주지.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차단했음 키읔키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엔 며느리 친구들이 잘했어. 시어머니들은 원래 그래. 경계 설정 제대로. 그 같은 말들을 달아놨더군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진이가. 엄마, 수진이 SNS 보셨죠? 엄마가 왜 며느리 SNS를 몰래 보세요? 수진이가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그냥. 엄마, 이제 제 가정이 생겼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자꾸 간섭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전화를 끄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슈퍼 냉장고 앞에 주저앉아서요. 며칠 후 낮 시간. 슈퍼에 손님이 뜸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50대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생수 한 병이랑 김밥 있나요? 네, 냉장고에 있어요. 남자는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평범한 손님 같지 않았어요. 정장은 아니지만
깔끔한 옷차림에 말투도 교양 있어 보였죠. 계산을 하면서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드세요? 네. 왜 그러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례를 했네요. 그냥 사장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셔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티가 나나 봐요. 제가 이 근처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혹시 필요하시면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강민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로 좀 힘들어서요. 그래도 한번 오세요. 가족법 전문이거든요. 상담료 없습니다. 복지관 무료 봉사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까지 변호사한테 상담받을 일은. 그때 슈퍼 문이 열리며 단골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봤어요? 며느리가 SNS에 또 글 올렸던데. 김 여사는 핸드폰을 들이밀었고 거기엔 며느리의 새 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잔치에 겨우 100만 원 보내놨음. 쪽팔려 죽는 줄. 친정 식구들한테 뭐라고 해명함?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님인 강 변호사도 그 화면을 봤을 거예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예훼손 아니에요? 이렇게 SNS에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방금 우연히 봤는데 이건 정말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특정 가능한 대상을 비방하는 글을 공개 SNS에 올린 거니까요. 하지만 제 며느리인데 어떻게. 사장님,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공짜래잖아요. 계속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글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 상담실. 복지관 상담실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제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문 앞에 반찬을 두고 온 일, SNS 글들, 아들의 차가운 말들까지. 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날 일들, 증거가 남아있나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같은 거요. 네, 있어요. 다 저장해뒀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SNS 글들도 캡처해 두셨나요? 아니요. 그건 생각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캡처해 두세요. 언제 삭제될지 모르니까요. 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단순한 며느리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노인 학대의 일종이에요. 정서적 학대죠. 노인. 학대요? 네. 사장님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한 게 그냥 가족 간 불화가 아니라 학대였다는 거요. 변호사님,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왜 이 봉사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는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의 어머니도 홀로 그를 키운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5살 때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그를 키웠죠. 제가 변호사가 되고 결혼했을 때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학력이 낮다고 말투가 촌스럽다고요. 저는 어머니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처럼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혼 3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집엔 오지 못하셨어요. 아내가 싫어한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어머니 임종 때 저는 법정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재판이라고요. 어머니는 저 없이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강 변호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다른 방식으로 갚기로 했어요. 사장님 같은 분들을 돕는 거죠. 이건 제 속죄입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절 도우려는 거였어요. 변호사님,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힘들어도 아드님이 회유해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생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시죠.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사장님,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강 변호사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강민수 변호사는 제게 정교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사장님은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절대 집에 찾아가지 마시고 전화도 먼저 하지 마세요. 대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보내시고 손주 생일마다 선물을 보내세요. 단 모든 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왜 그래야 하죠? 나중에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헌신적인 시어머니였다는 증거로요. 그리고 동시에 사장님의 재산을 조용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강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첫째,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신탁으로 옮긴다. 둘째, 슈퍼 권리금도 일부 현금화해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셋째,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한다. 단,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아드님에게 가는 유산을 최소화하고 대신 조건부 상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을 잘 모셨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상속받을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명절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짧게 왔고 가끔은 아무 연락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손주 돌잔치 때는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초대는 받지 못했지만요. 며느리는 어머님, 코로나 때문에 조촐하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이 가득한 돌잔치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저는 모든 송금 기록과 메시지를 캡처해서 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슈퍼를 계속 운영하면서도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강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사장님,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셔야 합니다. 나중에 중요해요. 저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 반찬을 나눠드리고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는 봉사를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슈퍼 사장님. 아들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엄마, 신문에 나왔던데요? 봉사활동 하시나 봐요. 응, 심심해서 하는 거야. 너희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근데 엄마, 혹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왜? 엄마 건강에 관심 있어? 그냥, 나이도 있으시니까요. 그 말투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들은 제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는 거였어요. 유산 때문에요. 그날 밤 강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장님이 돈이 없다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어떻게요? 슈퍼를 파시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안 팔고요. 제 지인 명의로 권리 이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은 건강이 안 좋아서 슈퍼를 정리했다고 아드님께 말하세요. 저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슈퍼 정리했어. 네. 갑자기요? 응,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병원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 슈퍼 권리금 받아서 병원비 쓰려고. 아, 그러셨구나. 얼마 받으셨어요? 역시나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이는 못 받았어. 1억 정도? 그것도 병원비 쓰면 금방 없어질 거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망하는 소리였죠.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그래, 너희도 잘 지내고. 전화를 끊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유산이 줄어든 걸 걱정하는 아들. 2년 차가 되었을 때 며느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째 임신했어요. 아,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애가 둘이 되면 지금 아파트가 좀 작아서요. 좀 더 큰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요. 어머님,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강 변호사와 미리 짜놓은 대답을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엄마 지금 돈이 없어. 슈퍼 정리하고 병원비로 다 썼거든. 통장에 남은 돈도 엄마 노후 생활비인데 그것도 얼마 안 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확 싸늘해졌습니다. 그 후로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뚝 끊겼어요. 3개월 후 손주 생일인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했고 10만 원을 송금했어요. 예전엔 100만 원씩 보냈는데 이번엔 10만 원만 보낸 겁니다. 며느리에게서 차갑게 감사합니다. 메시지만 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장님. 이제 며느리가 사장님을 이용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3개월 만에 연락이었죠. 엄마, 나 지금 대구 간다.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서 만나자.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가서 얘기할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아들이 오늘 내려온대요. 뭔가 이상해요. 사장님, 녹음기 준비하세요. 제가 드린 거 있죠?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저녁 7시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저는 손을 잡으려 했죠. 준호야, 오랜만이다. 밥은 먹었어? 엄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아들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 엄마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엄마 아파트를 신탁으로 돌렸더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이런 상황도 예상했다고 했어요. 아, 그거 엄마가 나이도 있고 나중에 치매 같은 거 오면 재산 관리 못할까봐 미리 해놓은 거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 신탁 수익자가 대구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가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복지법인으로 간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준호야,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엄마가 어떻게 쓰든 엄마 마음 아니겠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전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대학 때 알바하면서 용돈도 안 받았고, 졸업하고도 엄마 생활비 보냈잖아요. 그래, 내가 효자였지.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였니?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잖아. 엄마, 아들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엄마는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제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려고 해서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잖아요. 내가 단 한 번 갔는데 그것도 문 앞에 반찬만 놓고 왔는데 엄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 신탁 취소하셔야 해요. 아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신탁 취소 동의서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는 평생 혼자 너 키우면서 이 재산 모았어. 이제 엄마가 어떻게 쓸지는 엄마가 정할 거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돌아가시면 그 돈 누가 써요? 복지법인이 써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게 엄마 뜻이야. 너한텐 안 줄 거야.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엄마, 사실 제가 지금 힘들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고 수진이는 둘째 임신해서 일을 못하고 대출 이자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아들이 솔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재산이 필요해서였죠. 준호야, 그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3년 동안 엄마를 이렇게 대한 거니? 손주도 못 보게 하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그건 수진이가 뭐? 내 아내가 시켜서 한 거야? 그럼 넌 뭐니? 내 엄마가 누군데?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진짜 힘들어요.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도 못 낼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돈 없어. 슈퍼 정리하고 병원비 쓰느라 다 썼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통장 내역 확인했어요. 슈퍼 팔고 1억 2천 받았는데 아직 8천만 원 남아있던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 내역을 몰래 조회한 거였어요. 준호야, 너 어떻게 엄마 통장을? 엄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아요. 예전에 엄마가 알려주셨잖아요. 어쨌든 8천만 원 있으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안 돼.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는 국민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시니까 더 일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엄마더러 70살까지 일하라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됐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이 돈을 좀 도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 이혼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제가 친정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시댁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 제가 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죠? 며느리는 태연하게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시죠?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면 어머님은 손주들 평생 못 보세요. 양육권은 엄마한테 있으니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저희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손주들 평생 못 보시든지. 그 순간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5천만 원만요. 제발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연극이라는 거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둘 다 내 얘기 잘 들어. 나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혼하든 말든 그건 너희 선택이야. 손주들 못 본다고? 지난 3년 동안 이미 못 봤어. 하나도 안 아까워.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후회할 것 같아? 오히려 너희가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 둘 다. 다신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했어. 결국 둘은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속 녹음기는 방금 전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민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사장님.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입니다. 어떻게요? 사장님, 아드님과 며느리가 사장님 통장을 무단으로 조회한 거,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협박성 발언도 녹음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제 아파트 신탁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로 조건부 유증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아드님이 유산을 받으려면 사장님을 모신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병문안 기록, 명절 방문 기록, 통화 내역 등등요. 만약 그런 기록이 없다면 유산은 전액복지법인으로 갑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지난 3년 동안 제가 먼저 연락했고 선물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준 거고 아드님이 사장님을 모신 기록은 없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면 항상 사장님이 먼저 전화하셨고 아드님은 5분 이상 통화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제야 지난 3년간의 기록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이제 건강진단서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제가 아픈 건 아닌데요? 아니요. 사장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나중에 아드님이 엄마가 치매였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며 유언장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저는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에게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고 정상 판정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증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 며느리가 SNS에 글 올렸는데 사장님 욕하는 글이에요. 저는 급히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 파탄 내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힘들다는데 한 푼도 안 줘요. 아이들 분유 살 돈도 없는데 자기 재산을 복지단체에 기부한대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 이런 시어머니 둔 제가 불쌍해요. 댓글에는 며느리 친구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글을 달았습니다. 시어머니 최악이네요. 돈 있으면 자식 도와줘야죠. 요즘 노인들 너무 이기적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사장님, 이것도 증거입니다. 며느리가 사장님을 명예훼손하고 있어요. 캡처해 두세요.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법원에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도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예방 소송을 건 거예요.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장이 무효라고 법원에 확인받으려는 거죠. 논리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유도당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저는 멀쩡한데요. 저희가 이미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는 진단서, 봉사활동 기록, 그리고 아드님의 학대 정황 기록까지요. 재판은 3개월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SNS 글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자식한테 돈도 안 주는 나쁜 노인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슈퍼 단골 손님들조차 제게 수군댔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는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았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재판 당일 법정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까지 나왔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최근 우울증과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들 부부를 원망하는 비합리적 감정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무효입니다. 그들은 증거라며 제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어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손주도 못 보게 하더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같은 제 문자들이었죠. 하지만 강민수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문자들은 맥락을 무시한 것입니다. 전체 대화 내역을 보시죠. 강 변호사는 3년간의 모든 통화 기록, 문자 기록, 송금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에 와서 협박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5천만 원만요. 제발요. 어머님이 돈을 좀 도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 이혼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면 어머님은 손주들 평생 못 보세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들 측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어요. 제가 받은 정신건강진단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록, 그리고 며느리의 SNS 명예훼손 글까지요. 재판장님, 박순자 씨는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오히려 아들 부부로부터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받아온 피해자입니다. 이 유언장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재판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박순자 씨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배상하라.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3년 전에 날 버렸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정말 손주들 평생 못 보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나는 이미 없는 자식이고 없는 손주들이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강민수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 수진 씨가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는 결혼 전에 이미 사장님의 재산 규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 동료가 준호 어머니가 대구에 부동산이 있다고 언급했대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수진 씨가 결혼 전문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강 변호사는 프린트된 글을 보여줬어요. 제목 시어머니 재산 상속받는 법. 내용 남자친구 어머니가 부동산 가지고 계신데 결혼하면 나중에 우리한테 오겠죠? 시어머니 비위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거리 두는 게 나을까요? 댓글들에는 이런 조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적당히 거리 두세요. 너무 친하면 나중에 간섭 심해요. 돈은 받되 참견은 안 받는 게 최고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장님,
더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수진 씨 친정 상황을 조사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사실 사기 전과자입니다. 10년 전에 다단계 사기로 징역 2년을 살았어요. 세상에. 그리고 수진 씨 오빠도 도박 빚이 있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요. 이 빚들을 아드님이 갚고 있었던 겁니다. 아드님도 모르게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 후 아드님 통장에서 매달 몰래 돈을 빼서 친정에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약 1억 원 정도요. 1억이나요? 네. 그래서 아드님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월급도 꽤 받는데 전부 며느리가 친정에 보낸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한테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럼 우리 준호는 몰랐던 거예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년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수진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둘째를요. 아드님은 애들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를요.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 변호사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드님이 최근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요. 며느리가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어머니가 돈을 안 주면 이혼하겠다. 애들도 못 만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일 협박하고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준호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사장님, 아드님도 피해자입니다. 며느리에게 세뇌당한 거예요. 3년 전 사장님을 문 앞에서 돌려보낸 것도 며느리가 어머니 들여보내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해서였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완전히 오해했던 거였어요. 제가 뭘 한 거예요. 우리 준호를.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며느리의 계획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준호 구해야 해요. 어떻게든 며느리한테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요. 사장님, 그렇게 하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친정 금전 거래 내역, 협박 증거, 그리고 아드님이 직접 진술하는 게 필요해요. 준호가 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아드님은 며느리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 정서적 인질 상태입니다. 강 변호사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아드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단둘이요. 며느리 몰래요. 준호가 만나주겠어요?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기적처럼 아들이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요.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반찬 가방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카페에 들어섰을 때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들은 더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저는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준호야. 엄마가 반찬 가지고 왔을 때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한 거 정말 미안해요. 그날 수진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엄마를 들여보내면 절대 용서 안 하겠다고.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겁쟁이에요. 엄마보다 아내가 더 무서웠어요. 아내가 애들 데리고 나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서류 가방에서 강 변호사가 조사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조사를 좀 했어. 수진이가 너한테 한 것들, 너 돈을 친정에 보낸 것도 알고, 너를 협박한 것도 알아.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금 행복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지옥에 살고 있어요. 매일 수진이한테 들어요. 당신 엄마가 돈을 안 주면 이혼하겠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당신은 평생 못 본다. 당신 쓸모없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이고 집에 가면 아내한테 구박받고 엄마도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 재산이라도 받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내가 미웠던 게 아니야. 내가 걱정됐어. 내가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게 보였거든. 엄마, 준호야, 엄마가 내 편이야.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믿어봐. 우리 함께 수진이한테서 벗어나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희망 같은 게 살짝 보였어요. 엄마, 정말 가능해요? 가능해. 엄마가 좋은 변호사도 있고 증거도 다 있어. 너만 용기 내면 돼. 하지만 애들은 진우랑 진아는 어떡해요? 손주들도 너랑 같이 살 수 있어. 수진이가 친정에 보낸 돈 내역, 너를 협박한 증거들, 이걸로 양육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야,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내가 힘들 때 지켜주지 못한 게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지켜줄게. 그 순간 아들이 와락 안겨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어른이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날 우리는 5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은 3년간 쌓였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수진이 어떻게 매일 자기를 괴롭혔는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애들을 인질 삼아 협박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은 수진이 보낸 협박 문자와 통화 녹음 파일을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엄마,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충분해. 이걸로 수진 씨는 끝장이야.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함께 강민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 변호사는 증거들을 확인하고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이혼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는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결혼 전부터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수진 씨는 형사 처벌을 받고 위자료도 거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애들은요? 양육권은 확실히 아버지인 당신한테 옵니다. 어머니가 범죄자가 되면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니까요.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아들은 저와 함께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수진에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최후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강 변호사는 수진에게 이혼 소송 서류와 사기죄 고소장을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아들은 회사의 배우자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했고 회사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 법정에서 1차 조정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나왔는데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이혼은 할 수 있어요. 대신 위자료 2억, 양육비 매달 300만 원, 그리고 양육권은 저한테 주세요. 하지만 강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하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정에 보낸 금전거래 내역, 협박 문자, 통화 녹음, 그리고 결혼 전 카페에 올린 글까지. 이게 어디서? 수진의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제 의뢰인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 30분 후 수진이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지급,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는 양육비 지원 없음, 그리고 사기죄 고소는 피고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취하하겠습니다. 5천만 원은 어떻게 구해요? 그건 피고가 알아서 하십시오. 친정에서 받아온 1억 원이 있을 텐데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조정조서에 사인하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수진이 저에게 독한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이제 만족하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만족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한테 내 아들이 3년이나 고생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끝났어.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오지 마. 수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보는 손주들이었어요. 5살 진우와 2살 진아. 할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진우야, 진아야. 이제 할머니가 너희 많이 사랑해 줄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제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저는 다시 슈퍼를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제가 아이들을 봐주기로 했거든요. 아침이면 진우와 진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슈퍼를 열고 저녁이면 아들과 함께 손주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진우 잘했네. 할머니한테 보여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일상이었죠. 아들은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 지금도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완전히 지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변호사를 통해서요. 박순자 씨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데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궁금했거든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지금 친정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왜 돈만 보고 살았는지, 진우랑 진아 사진을 보면서 울어요. 제가 직접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이들인데 어머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3년 동안 저와 제 아들을 괴롭힌 사람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수진이에게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 너를 용서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으려고 한다. 너도 결국 욕심과 상처에 사로잡힌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한다. 너의 인생도 다시 시작해라. 돈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으면서 아이들 사진은 보낼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만큼은 약속할게. 박순자. 편지를 붙인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해줄게.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는 애들이랑 놀아줘. 거실에서는 아들이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7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요.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네 집 문 앞에 반찬을 놓고 혼자 눈물 흘리며 돌아서던 그날. 그때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웃고 계세요? 아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응, 그냥 행복해서.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장이에요. 오늘 나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67세,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박순자. 그로부터 2년 후, 제 슈퍼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정직하게 장사하는 할머니로 소문이 났거든요. 아들은 과장에서 부장으로 또 승진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진우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진아는 유치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결국 위자료를 다 갚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겠죠. 어느 날 강민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 어머니 사진입니다. 20년 전 돌아가시기 전 모습이에요. 사장님과 많이 닮으셨죠?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도 참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장님 같은 분들을 도우려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감사해요. 사장님이 행복하시니 저도 행복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하할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야. 그게 진짜 강한 거란다. 알았어요, 할머니. 저는 손주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니.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